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큰 흐름에서의 시장에서 변곡점마다 중요한 얘기들을 짚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야말로 또 코스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원화도 약세죠. 오르는 것들은 에너지 가격과 암호화폐 이 정도여서 시장이 불안한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님 그리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남은 올해 시장 전망 또 투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양쪽에 계시니까 거친 폭풍우 속에도 잘 항해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주가 하락이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학균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을 위한 덜커덩거림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저는 이렇게 저처럼 시장에 있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주식은 늘 오르고 내리기 마련이고 또 투자자들은 과거의 일을 저는 잘 까먹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다 보면 지금 6월 달에 기록했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300과 비교하면 어제 종가가 한 10% 밀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2월, 3월에도 코스피가 10.5% 밀렸습니다. 그때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조정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조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2, 3월과 조금 다른 거는 어쨌든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저금리에 기댄 바가 크니까 2, 3월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어쨌든 미국 금리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한국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2, 3월엔 그래도 경기가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건 사람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가 생기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거다라는 우려가 2, 3월의 조정 스토리라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발 약간의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높아진 물가가 또 경기를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는 2, 3월에 비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진 거 아닌가. 그래서 크게 보면 2, 3월과 비슷한 종류의 조정이라고 보는데 약간 경기 둔화 우려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때는 한 10% 정도 빠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사람들은 시장의 우려대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치면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막 인플레가 생길 때 중앙은행이 물가가 높다 그래서 긴축을 하는 게 맞는 정책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가 좋아서 과잉 수요가 있을 때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통상적인 통화 정책인데 지금은 가스 가격 올라가고 전기 가격 올라가고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 또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맞는 처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은 경기 둔화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는데 제 생각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저는 좀 합당한 걱정이라고 보는데 여기 긴축을 강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한 걱정인 것 같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가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무너지는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견해와는 다르게 중앙은행 긴축을 세게 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다면 물론 시장에 그렇지만 있겠죠. 그럴 확률은 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경제이니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패턴을 똑같이 안 한다는 게 이제 거기서 주춤주춤하게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 2, 3월에 미국의 금리 상승 쇼크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큰 흐름은 궤를 비슷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좀 크다고 말씀하셨고요. 박상현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흔들리는 가장 큰 요인들을 들어보라면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미국의 금리 상승, 통화 정책 이런 우려가 아닐까 기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는 중국발 리스크나 에너지 관련 리스크를 크게 좀 최근에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 뭐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사실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요인은 뭐 앞서 얘기한 뭐 긴축에 네.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뭐 이러한 어떤 미국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유동성 우려와 관련돼서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이나 중국 주식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아시아에서 보면 인도 증시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올해도 네. 뭐 20% 주고 아직 뭐 최근에도 조정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또 뭐 가상화폐 시장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가상화폐 시장도 최근에 보면 다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국내 금융시장이 이렇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트리플 약세, 뭐 주식, 채권, 뭐 원화 가치가 동반 네.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다는 게 그거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과 연동성 자체가 상당히 큰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각종 불확실성 그것이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어떤 집권 상기를 네. 앞둔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네. 거기에 최근에는 뭐 헝다 사태 또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이 에너지발에 의한 전력난 이러한 것들이 3분기, 4분기 중국 성장률이 뭐 지금 전년 동기비로 5%, 4%를 얘기를 하던데 안 좋게 보는 데는 뭐 한 2%대 성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 분명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히 조금 저는 악재를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과도기적인 어떤 그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교롭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워낙 그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이제 수입발로 상당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중국발 리스크 또는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조금 악영향을 미치면서 사실 좀 트리플 약세로 좀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로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오히려 좀 큰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리스크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헝다나 전력난 문제가 아니라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의도 정치적인 리스크잖아요. 예. 그게 사실 다 배경이 돼서 흘러오는 거고 그 이슈는 사실은 내년 10월입니까 11월 당대까지 사실 살아있는 이슈고 이후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이슈라 그렇게 보면 이게 시간이 꽤 길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조금 그러한 네.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그럼 가을까지는 계속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뭔가 계속해서 시장을 보다는 이제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강도 높은 뭐 부동산 안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 증시가 그러면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하나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뭐 엊그제 계속 나오는 미중 간의 이 화상회담. 결국 그 부분에서 조금은 실마리를 물론 이게 뭐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결국 뭔가 그 양측이 경제적인 충격을 피하는 선에서 뭔가 계속 문제를 좀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도 뭐 아무리 자기의 어떤 집권 상기를 위해서 경계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자체가 조금은 봉합이 되는 이러한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 정도 들어가서는 뭔가 이제 분위기도 좀 띄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구조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확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국면을 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본다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원치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대외 약자들이 대내 약자들이 확 불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포석에 따라서 규제도 하나고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헝다 이슈도 그렇고 통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오늘 딥사이트 김학균 센터장님, 박상현 전문위원님 두 분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 이 징검다리를 좀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경제적인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를 가지고 민주당 권한 미국 내 정치적인 그 줄다리기가 있고요. 네. 중국의 지금 말씀드린 중국 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라는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이라고 여쭤본 게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글쎄요, 일단 미국의 그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네네. 미국 정치가들이 아주 좀 학습 효과가 강할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 연방 정부가 연방 예산안이 제때 통과 안 돼서 셧다운된 적은 있는데요. 네. 국가 부채 이걸 늘리지 못하면 바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2011년 8월 달에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극한의 정쟁으로 가다가 네. 그때 미국 주식이 단기간에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글쎄 S&P가 국가채무 신용등급 떨어지고. 내리고 막 이랬었죠. 예. 네. 그래서 다행히도 뭐 공화당 입장에서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막 쓰려고 하는 걸 좀 막고 싶겠지만 지금 또 한 몇 달 정도 또 시간을 또 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봉합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미중 간의 대화는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없지만 2018년 이후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 비교적 유화적인 모드가 있었던 게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는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패권 다툼이고 뭐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 뭐 직접 만나지도 않고 화상통화하는 걸로 이런 갈등이 불거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서로 싸우는 것도 조금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조금 다급한 것 같고 미국은 여기서 기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럼 이제 미국 소비도 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미국 경제는 사실 지표가 심하게 망가진다고 말할 근거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좀 다급한데 다만 네. 뭐 미국 주가도 더 빠지고 어쨌든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조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데서는 금융시장이 좀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얘기들이 나올 소지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런 그 경제적인 또 경제 외적인 정치적인 변수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김 센터장님은 지금의 시장의 그 현주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초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박상현 의원님께 그러면 지금의 그 이런 꽤 깊은 느끼기에 깊은 조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의한 상승의 일단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어쨌든 실체적인 실물 경제 상승을 위한 진통의 기간으로 봐야 되느냐 올해까지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내년 초까지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해 성장률도 뭐 워낙 작년이 안 좋았던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4%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내년 성장률도 보면 한은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좀 나오는 성장률을 보게 되면 2% 후반대, 뭐 그래서 3%대까지 사실 좀 보고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내년에 뭐 4%에서 5% 정도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미국이 4% 5% 성장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워낙 높은 성장률 때문에 사실 뭐 경제 모멘텀이 둔화된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성장률 수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이제 과거 미국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 이후 뭐 좋을 때는 한 10년 정도 경기가 확정이 됐던 그렇죠. 뭐 이러한 예.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요번에 이제 팬데믹 이후 뭐 짧은 침체였지만 여하튼 침체를 겪고 나서 경기가 사실은 좀 확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확정할 힘이 뭐겠느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부채한도 협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일단은 좀 봉합이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게 예상 조정 절차라는 어떠한 카드도 사실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또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당히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한 사태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투자 자체를 결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코로나 사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이러한 힘들 자체가 내년도 뭐 글로벌 경기, 국내 경기를 결국 끌고 갈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경기의 둔화 우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까라는 어떤 좀 우려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게 되면 뭐 내년도 경기 그렇게 보면 주식 시장 자체도 뭐 지금에서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께 의견을 여쭈면서 거친 폭풍 속을 항해하지만 안심이 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네. 괜찮아. 흔들리지만 강한 폭풍이 있지만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 구름을 뚫고 나가면 구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해를 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제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주제 전략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과는 이전에 저희가 한 달 됐나요? 네, 그 정도 된것 그때 같습니다. 모시고 네. 사실은 또 그때는 시장의 상황과 함께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장주의 여러 훼손과 함께 가치주 쪽으로의 비중 얘기를 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한 거와 좀 연관돼서 뭐 실적이나 혹은 이제 시장의 향후 좀 시장의 주도권들은 누가 쥐고 갈 것인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걸 떠나서 섹터나 어떤 주식들이 좀 유망할까요? 네, 지금은 최근 몇 달은 뭐 가치 성장 어느 게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경기를 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주식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라고 말할 수가 네.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기 사이클에 연동이 되지 않는 이제 뭐 한국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책 사이클에 연동이 되지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업종인 것 같고 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지주회사라든가 좀 경기와 무관하게 지주회사는 또 지배구조 측면에서 좋아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가 소위 가치주가 이겼던 시기인데요. 한국의 가치주는 거의 90%가 경기 민감 업종들인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으로 좀 색깔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나 뭐 이런 거 갖고도 좀 상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 경기보다는 약간 네. 소비 뭐 이런 쪽. 뭐 이를테면 뭐 위드 코로나도 뭐 지금 뭐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는 있는데 중후 장대형 종목들은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중후 장대형 제조업 말고 다른 쪽에서 대안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현 위원께는 이제 그린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까 봐.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기후 뭐 이런 거면 그냥 착한 미래를 생각하는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에너지 가격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실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고 시장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요. 그런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경 기후 변화, 산업 트렌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예, 뭐 최근에 어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네. 뭐 사실 저도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지는 저도 사실은 네.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역설로 사실은 좀 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에너지 쪽에서의 변화 흐름은 뭐 이게 단기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산화 감축 규모 자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실은 또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각국에서 사실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더 역설적으로 보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한번 이러한 호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든지 투자와 관련된 네. 것들을 뭐 이러한 투자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저는 더 오히려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유럽도 보니까 예. 이번에 뭐 가스 에너지 어려운 거 보니까 유럽도 이제 친환경으로 가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예. 지금 뭐 천연가스니 뭐 원유와 관련된 뭐 에너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유명할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기후 변화,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뭐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쪽이 사실은 저는 계속 좀 유망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사실은 좀 제가 뭐 이 기후 변화 떠나서 또 구조적으로 하나 좀 네. 인구 사이클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 MZ세대라는 어떤 새로운 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MZ세대. 네. 예, 관련 산업, 그것이 뭐 콘텐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변화를 사실 주도를 해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김 센터장님이 워낙 잘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구조적인 변화 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섹터가 뭔가라고 보면 결국 이제 기후 변화와 연관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겠죠. 수혜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장에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이제 전력 쪽과 관련된 부분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핫 이슈가 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MZ세대와 관련된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관련 소비 산업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를 MZ세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또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전략을 이제 가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연말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고 봤을 때 사실은 기대보다는 큰 그림은 좋게 보셨지만 기대보다는 여러 수급 요인이든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 센터장님부터요. 네, 지금은 작년의 시장이 매우 예외적으로 주식을 사실 주식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대부분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와 같은 시장이 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작년과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다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콘텐츠도 그렇습니다만은 경기 안 타는 섹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작년과 같이 뜀박질하는 장이 아니라 그러면 배당이 가진 중요성도 어차피 주식 들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또 들고 버틸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업종 불문하고 배당주, 경기 안 타는 종목군 이런 쪽으로 저희는 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님의 키워드는 경기 안 타는 섹터 종목입니다. 오늘 박상현 의원님도 전략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구조적인 변화 측면에서 사실은 좀 담아가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후 변화, 또 이러한 MZ 세대의 어떤 소비 트렌드 변화, 또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된 쪽에서 지역 투자도 사실은 고려를 아까 말씀드린 인도 투자가 왜 인도가 올해 이렇게 좋으냐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미국의 공급망 변화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수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도 역시 미국의 어떤 신공급망 변화와 관련된 좀 수혜 그것이 이제 2차 전지로 사실 대변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팬데믹 이후 변화된 여러 가지 구조 변화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자는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딥사이트는 MTN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싶거나 중간에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님 그리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과 오늘 딥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